12단 인증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분기 중에 포스코 홀딩스 주가는 2차 전지가 회복이 돼야지 본격적으로 돌아선다. 그래서 26년도에 아마 리튬이 흑자 전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M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1분기 흑자 전환설은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회사가 살아있을 수 있는 회사인지를 확실히 좀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사님 2차 전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먼저 제가 궁금한 게 중국의 2차 전지 업체에 밀려서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 생존을 이제 걱정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거든요. 요게 좀 타당한지 이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중국에 밀려서라기보다는 이제 수요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또 워낙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좀 낙관 편향으로 투자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만큼 수요가 촉발이 되지 않으니까 운전자금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어떤 리스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안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생존 구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 관련해 가지고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럽 쪽에서 보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혜택을 못 봤어요. 실제로. 왜 못 봤냐면은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그 중국산 차도 많이 팔렸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받지 못한 것도 있었고, 과투자된 부분에 따라서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증자를 자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가장 재무적으로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했다는 삼성 SDI가 증자한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30만 원대에서 뭐 17만 원까지 지금 그만큼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투자에 대해서 좀 오판했던 거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정권이 바뀐 측면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전기차를 때리려고 지금 사실 어떻게 때리겠다고 아직 결정난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센티도 좀 무너졌었고 트럼프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자본 조달 이슈가 이제 터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구간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작년 1년 내내 말씀을 드렸었던 게 컨퍼런스 콜 얘기를 했었고, 네. 컨퍼런스 콜에서 내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상반기는 크게 숫자적으로 기대할 건 없다. LG엔솔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기사가 되는데 시장에서 크게 반응했죠. 네. 그거는 시장이 안 좋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게 일회성 이제 수익 얘기도 좀 있고.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크게 늘어서 됐다라고 이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상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을 좀 거쳐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사실 또 이제 2차 전지에서의 딜레마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캐나다 쪽에 있는 공장도 있고 한데 관세를 또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관세 노이즈까지 터졌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가 워낙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가 협상 카드가 없어요. 이미 다 들어갔잖아요.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들어왔는데 뭘 신경을 쓰겠어요. 안 들어오려고 버팅기면 협박을 하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 협박해봤자 우리는 하려면 해 잃어버리면 되거든요. 사실은 조선은. 네. 그런데 지네들이 아쉬우면 뭔가 당근을 줄 건데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은 지금 거의 반강제적으로 막 그 윽박질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조금 주는 거 다 없애겠다 별소리 다 나오고 있는 거고, 반도체는 그나마 지금 그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이제 짓고 있다가 뭐 이런 과정에서 터진 건데 2차 전지는 사실 이제 거의 다 들어간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협상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트럼프가 자꾸 이제 그 보조금 없애버린다 뭐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왔던 게 뭐 연비 규제 뭐 완전히 완화시켜 버린다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차의 부정적인 얘기 이런 것만 나오고, 그다음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뭐 정치적으로 막 사실 정상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대행 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도 뭐 해준다 뭐 얘기를 하는데 말은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실제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데 문제는 휴머노이드에 탑재가 될 그 배터리는 NCM 3원계나 LFP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구동 시간. 최소한 저기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을 하거나 이러려면 8시간 정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1시간 일하고 가가지고 1시간 충전하고 1시간 일하고 이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확 커지려고 그러면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 용량 내지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 배터리 활동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오든지. 그래서 그거 지금 얘기 있지만 그게 지금 당장 현실화 돼가지고 시장을 키우는 건 또 한계가 있고,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또 LFP 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배터리가 지금 확산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NCM으로 이제 막 비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그나마 미국이고 한국인데, 한국은 오히려 감소했고, 그래서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 생존 구간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은 작년에 이미 생존 구간 들어가서 몇 개 업체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했었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2차 전지 그 조정 받을 때 어려울 때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기술적 우위가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 그런 맥락이었었어요. 포스코홀딩스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2차 전지만 하는 게 아니라 철강 베이스다 보니까 조금 더 변화의 폭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님. 중국 철강 감산 호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포스코 그룹 좀 어떤 상황인가요? 포스코 그룹은 이제 포스코 그룹 코퍼레이트 데이가 있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철강은 1분기에 어쨌든 개선된다. 근데 본격적인 개선은 아니고 수출 가격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정도 얘기를 하는데, 또 관세 노이즈 터졌잖아요, 지금. 네. 근데 사실은 포스코 그룹에서 지금 상장이 안 됐으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놓고 얘기했을 때 철강이 좋아진다고 해서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급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 산업이 아니고 네. 또 이제 관세 노이즈에다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급등했었던 것, 또 제가 22년도 9월 달에 처음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추천을 하기 시작했었던 이유는 철강이 아니라 사실 2차 전지였었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포스코 홀딩스 주가는 2차 전지가 회복이 돼야지 본격적으로 돌아선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철강에 대한 부분은 뭐 시장에 크게 반향을 주긴 어렵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포스코 그룹에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분기부터는 좋아진다, 1분기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증익할 것 같고, 건설은 뭐 그냥 그렇고 이것도 비상장이니까.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작년 말까지 그 아르헨티나 1공장하고 광양 2공장 그 리튬 관련된 공장은 준공은 됐고요. 광양 1공장에서 3월 달부터 이제 퓨처엠하고 SK온으로 수산화 리튬 공급 개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 공장 지금 램프업 중이고 연말부터 이제 본격 가동이 된다. 그래서 26년도에 아마 리튬이 흑자 전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갑자기 2차 전지의 어떤 업황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에는 주가의 어떤 상방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20년 그 리튬 관련된 부분이 좀 가까워질 때 그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은 뭐 재무적인 리스크는 가장 안정적인 그룹이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신일본제철 지분도 이제 매각을 하는 등 이 비주력 자산들 계속해서 매각해서 현금을 좀 계속 만들어서 한 3조 원 가까이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비교적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가 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자체가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이 붙어야 되는데 그 성장에 키웠던 2차 전지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 그림을 그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에코프로 그룹 쪽도 많이 투자들 하셨잖아요. 에코프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에코프로 그룹도 2차 전지 센티를 망가뜨리는 데 역할을 했죠. 2월 말에 그러니까 저기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하기로 돼 있었던 맞아요. 거 하겠다고 했던 걸 철회했죠, 갑자기. 네. 뭐 재반 여건 가만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철회한 게 뭐 자기가 의도한 건지 아니면 뭐 요구를 받아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전을 전제로 해 가지고 수급이 좀 들어왔었던 게 빠져나가면서 급락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좀 나왔고요.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최근에 1분기 흑자 전환설은 나와요. 근데 흑자 전환이 숫자가 의미 있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어떻게 흑자 전환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업황이 본격적으로 돌아서면서 나오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바닥 잡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그림이라고 보긴 좀 일러 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 재무 상태로 얘기를 하면은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100% 2차 전지 그룹이잖아요. 네. 그럼 2차 전지 업황이 어려운데 전부 2차 전지만 하는 쪽이면은 당연히 다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3,900억을 삼자 배정으로 해가지고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급한 데는 어느 정도 끈 거 아닌가 싶고요. 유로 판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전기차 쪽으로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유럽 비중이 6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 특히 올해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가지고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현금 흐름이 부족하게 되면은 증자가 되든 자본 조달이 되든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좀 좋은 소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인터배터리라는 행사에서 좀 주목할 볼 만한 이슈,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슈 뭐 있었을까요? 작년에 제가 인터배터리 갔다 왔을 때는 저는 별로였는데 시장이 막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막 그래서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네. SDI가 막 급등하고 맞아요. 뭐 이수 스페셜티인가 뭐 이런 주식부터 시작해서 막 이 전고체 관련된 주식 급등하고 막 난리 났었는데 이번 인터배터리 데이 때는 시작하기 직전에 하필 BM이 그 거래소 이전 철에 맞아요. 나와버리고 수급 깨버리고 또 그 직전에 또 아마 SDI 또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또 분위기를 좀 싸늘하게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약간 좀 침체된 느낌. 근데 그 시장 자체는 시장이란다. 그 행사장 자체는 엄청났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은 약간 김이 빠진 느낌. 근데 실제 막상 가서 보면 새로웠던 건 없는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SDI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뭐 바이어도 접촉을 하고 있고 샘플도 뭐 테스트하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양산 시점을 구체화 좀 시킨 것 같아요. 이 뒤에 이제 있으니까 그건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년 말부터 나왔던 게 이제 468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양산 요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테슬라 쪽으로 이제 LG 엔솔이 작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별 얘기가 없는 거 봐서는 이건 엔솔의 문제보다는 테슬라 쪽의 이제 이슈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ESS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쪽이 좀 캐즘 쪽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그 자료 나온 게 있어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 딱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 쪽에서 보면은 24년도에는 로드맵 공개 요거 가지고 흥분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양산 일정 27년 하반기 구체화 딱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시장에서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거보다는 증자 이슈에 좀 묻힌 느낌. 그리고 사륙파이 쪽으로 해서 역시 여기서 이제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25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륙 시리즈 라인업 공개하면서 결국은 이제 테슬라 쪽으로 본격 양산 들어가는 거 이제 그게 가장 키 포인트였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다른 거보다는 일단은 그 ESS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언급들을 좀 했었던 거, 그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작은 회사들 거, 뭐 전고체 관련된 거 또는 무슨 뭐 소재 관련된 것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사님 그럼 참 2차 전지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2차 전지에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 좀 향후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맨날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반등 나올 때 좀 비중 조절을 하셔가지고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차라리 더 빠졌을 때 사는 전략을 갖더라도 일단 조금 압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쪽으로 가지 말고 포트를 좀 분산을 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 포트폴리오 전략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근데 2차 전지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2차 전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안 바꿔요. 네. 그래서 그 딜레마가 있는데 일단 신규 진입하실 거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추이를 보셔라. 당장 뭐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좀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 뭐 최바닥에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실 때는 재무적 안정성이 높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우위가 있는 회사. 거기에 더해가지고 전방 고객사가 전기차 쪽에 좀 적극적인데 그런 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회복이 될 때 좀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하지만 현금 흐름 이제 증자 관련된 부분들은 삼성 SDI가 아마 작년 연말에 증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들어갔다가 올해 갑자기 나오면서 저렇게 됐거든요. 근데 삼성 SDI가 그럴 정도라고 하면은 나머지들이 편안한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 있을 수 있는 재무적인 여력이나 차입 여력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보셔 현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연간 적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올해 얼마 손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지 계산해 보면은 그거 비교해 보면은 대충 이제 증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시라. 그리고 이제 고객 가운데서 크게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조언 드리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서는 회사가 살아있을 수 있는 회사인지를 확실히 좀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다고 뭐 어떤 거를 찍어놓고 걔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주가가 2차전지 업체 그 섹터에 물려 계신 분들은 손실이 워낙에 크시겠지만 최근에 주가들이 다른 주식들도 같이 빠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상대 비교를 또 해보실 필요도 있다. 저는 2차전지만 올인해 가지고 가는 쪽보다는 상대적인 것들 비교해 봐서 일부는 좀 옮겨보는 게 괜찮겠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저한테 작년 한 여름쯤에 오신 분 계시는데 한 4억 정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반절을 정리하자고 했는데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일부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려서 포트 분산을 해드려서 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현금을 좀 많이 그 장이 불안하니까 현금을 좀 유지하려고 했더니만 그게 이제 못마땅하셔가지고 컴플레인 하시다가 다시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잘 되시길 바라는데 이 시장 자체를 좀 저는 한 방향으로 보시지 말고 그리고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대가지고 막 장이 안 좋을 때도 막 어떻게든 만회해야 할까 이런 거 고민하시다 보면은 정말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보셔가지고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고 내 주식만 보면 답이 없다 판단되시면 전체 시장 보시고 전체 시장에서 같이 빠졌으면은 일부는 좀 분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작년 계속 제가 포트 분산해라. 그 다음에 재작년에도 포트폴리오 전략 얘기했었을 때 그렇게 들어가셨었으면 조선주 바닥에서 3배 넘게 올랐죠. 방산주는요. 방산주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했을 때 가격이 10만 원이 안 됐었어요. 현대로템 제가 옹달 나와가지고 계속 떠들어댈 때 가격이 2만 5천 원대, 6천 원대였습니다. 10만 원 찍었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제가 투자하실 때 한 방에 모든 걸 다 승부를 보려다 보니까 이게 대박이래 하니까 다 올인을 가시는데 네. 되게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올인할 때는 언제냐면 장이 완전히 작살났을 때. 네. 다 작살났잖아요. 그럼 내 것도 박살났고 다른 것도 박살났고 그러면 그때 돌아서서 올라갈 때는 이게 다 같이 박살났다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건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때 진짜 공부해야지 아이씨 하면서 술 먹고 이거 안 쳐다보고 이러고 올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 놈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내 건 왜 올라가? 이거는 답이 안 되나. 같이 박살났을 때 오히려 그때 공부를 하면은 그 다음번에 확 돌아서는 게 뭔지가 보이거든요. 그놈들을 저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들 손실난 것들을 다 수익으로 돌려드리고 많이 했던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미친놈 취급받았었던 게 최근에 미친놈 취급받았었던 게 2020년도 코로나 때입니다. 주가 막 급락할 때 맨날 실실 웃어가면서 통화해가면서 손님들하고 전화해서 이거 손절할 각오하고 계세요? 야 50% 손실 난 걸 어떻게 팔라는 거야? 아니 옛날에 경험해봤잖아요. 나랑 할 때 옛날에도 했었으니까 빠질 땐 같이 빠져도 돌아설 땐 빨리 돌아서는 거 사는 게 맞아요.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대비하세요. 그때도 100% 주식이 아니라 50% 현금, 50% 주식이었어요. 근데 저도 되게 힘들었던 게 50%가 반토막이 나니까 현금이 있으니까 위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얼추 이게 인류가 멸망하는 상황 아니면 돌아설 타임이 온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러고 다녔었고 그때 사실은 제 손님들 거 확 돌려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토막 났던 거 손절해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다 정리해서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2차전지 투자해서 물리신 분들한테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다 같이 박살나는 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 더 박살나길 바라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면 저도 힘들어지니까 안 되는데 많이 빠졌을 때 기회를 봐가지고 좀 분산해 보시는 것도
전략이다. 이거는 제가 2년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만 빠졌을 때는 내가 이거 손절하고 가도 얼마 못 사잖아요. 근데 지금 다들 미국의 관세 이슈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뭐 무너진다든지 뭐 이런 상황 나온다거나 했을 때 내 거 50% 빠진 거 30% 빠진 걸로 갈아타서 거기서 뭐 2배 나면은 이거 네. 만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 팔지는 않더라도 좀 거기까지는 이제 공부해봐라, 생각해보셔라.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 이제 주저하다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고객님 중에서 제 고객님들 사례로 들면은 이제 저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제 2차 전지만 갖고 계시다 손실이 크게 나신 분이 네. 저한테 그러니까 제 방송 유튜브 방송을 보셨대요. 근데 보셨는데도 이제 손쓸 상황이 아니라서 근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중간에 이제 제 고객님하고 또 이분하고 이렇게 잘 아는 사이라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통 몇 번 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2차 전지 좀 줄이시라고 작년 말부터 좀 줄이시라고 해서 이제 많이 줄였어요. 네. 줄여놓고 나면은 이제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줄여놓고 나서 2차 전지 반등 하면 또 그게 또 이제 네.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가끔 이제 톡으로 오시고 전화 하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받았는데 손실 규모가 꽤 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포트를 일부를 좀 수정을 해드리고 바꿔드리고 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오시긴 했거든요. 뭐 완전히 복구됐다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해보시면서 지금은 2차 전지 주식 딱 한 종목 갖고 계시거든요. 다른 거 다 정리해가지고 다른 걸로 지금 하게 하고 현재 현금도 지금 현재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가 안 되죠. 20%가 넘죠. 갖고 계신 게 한 30몇 프로 갖고 있고 현금. 포트를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드린 상태거든요. 뭐 바이오도 갖고 있고 조선도 갖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2차 전지 옛날에 갖고 계신 것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이걸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은 2차 전지 올해 들어서 더 박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치가 꼭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다른 종목들 같이 무너졌을 때 우리 대표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 16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것도 10만 원 빠졌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게 그걸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저는 하이닉스 한 주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해 보시면은 뭐 대안이 될 만한 게 있구나. 2차 전지가 뭐 당장에 본인 판단에 그래도 2차 전지는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대안이 좀 되겠다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일부라도 좀 옮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JP모건은 21일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HBM3 12단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이다. 뭐 3분기 정도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JP모건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보면은 12단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JP모건 쪽에서는 12단 인증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그래서 생산이 2분기에 시작될 것 같다. 아마도 5월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트렌드포스도 역시 5월 중에 12단 인증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모건 스탠리 가장 이제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얘기했던 때조차도 2분기 중에 얘네는 결국 그러면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그 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시장하고 기사 나왔던 거 보면은 1월 달에 엔비디아 쪽에서 방문을 했었고요. 네. 3월에 한 번 더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감사를 받았는데 그걸 감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뭐 하면서 점수까지 누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점수는 모르겠고 일단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은 되게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이전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삼성한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네. 삼성이 못 만드는 거를 약간 즐겼던 측면도 있지만 못해도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 기술적인 어떤 자문이나 이런 지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작년 말에 삼성그룹에서 그 HBM4 같은 경우는 원C 나노 네. 기술을 도입을 하고 아예 네. 그 다음에 HBM3 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1A 버전을 갖다가 네. 칩을 아예 설계를 다시 하겠다.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아마도 그거 때문 아니었나 싶어요. 엔비디아 영향으로. 그래서 칩 설계 다시 해가지고 테스트 받아서 8단, 뭐 이제 12단 이렇게 가는 거라서 이번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하이닉스보다 그래도 투자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왜 덜 빠지느냐? 네. 엔비디아의 향기가 전혀 묻어있질 않아서 그런 거죠. 하이닉스는 실적도 엄청나게 좋은데 왜 그렇게 박살이 나느냐? 엔비디아가 박살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파인데 지금 제가 왜 삼성전자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느냐? 레거시 반도체 그 가격 올라가는 거. 네. 이구한 신정책 때문에 중국에서 쇼티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현재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보고 주변 사람들 중국 쪽에 지인들 통해서 체크해본 거에도 DDR5를 갖다가 창신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거보다 훨씬 사이즈도 크고 안 된대요 기술적으로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고나 쪽 첨단 쪽은 아직까지 우리가 강하고 그 또다가 또 이관신 때문에 중국 쪽은 스마트폰 쇼티지 나오고 뭐 이러면서 교체도 좀 많이 됐는데다가 올 10월 달에 윈도우 10이 종료가 되죠 서비스가. 네. 그러면 11으로 하게 되는데 아마 PC들 그 2020년 전후에 산 것들 특히 기업체에서 산 것들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교체 수요가 또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은 레거시 쪽 좋아지죠. 근데 교체가 되는데 심지어 AI PC 쪽이 많아진다.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건 시간이 가면서 AI 쪽으로 넘어가는 건 대세일 테니까 그게 많아진다 그러면 레거시 쪽은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에선 사실 밸류상으로는 안 비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사님 요게 말은 많이 나왔잖아요. 1년 동안. 이번에도 양측이 아니냐. 이번엔 진짜 믿을 수 있냐 하셨는데 아까 말 속에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너무 못하니까 좀 기술 지원을 해서 새로 설계를 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조금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요, 이사님? 저도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그것도 막말로 얘기해서 직접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걔네들이 우리가 엔비디아가 도와줘서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갖다가 이제 듣고 이제 자료 보고 하면서 이제 뉘앙스에서 그래 쓴 것 같다. 엔비디아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확인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응을 해준다라는 게 기술 지원인지 자문인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번엔 좀 엔비디아가 그동안엔 좀 약간 비협조적으로 나오다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그 보고서를 내면서 삼성전자의 투자 등급을 기존에는 중립이었는데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외국인 투자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현재는 관세 노이즈 때문에 다 묻혔고요.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관세 노이즈가 무서운 거는 이제 업황을 깰까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갖다가 뒤흔들어 버리게 되고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가게 되면은 공급망 밸류체인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럼 반도체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뭐 업황이고 뭐고 거기다가 고율 관세에서 애플 200만 원 하던 걸 400만 원에 팔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이제 무너진 거고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어쨌든 JP모건도 그렇고 JP모건보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던 윈터 이즈 커밍의 모건 스탠리. 예. 거기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분위기 좋은데 그놈의 관세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관세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솔직히 뭐 트럼프가 고집 부려가지고 막말로 가게 되면 반도체가 뭔 소용이 있고 사실 뭐 다른 뭐 자동차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쵸. 사실은 그대로 가게 되면은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약간 뒤로 놓고 그래도 관세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1분기 저점,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실적 좋아지는 그림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HBM3 관련해서 퀄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트렌드포스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런 것들에 덧붙여 가지고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 그다음에 윈도우 10 종료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제 낸드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공급 가격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올렸죠.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올릴 것 같고 그 DDR5는 쇼티지 나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걸로 놓고 보면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화가 1472원 뭐 이렇게 찍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관세 노이즈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좋아질 거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 바보죠. 네. 지금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도 다 지금 그 리스크 때문에 휘청이고 막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10%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필라델피아.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 상황만 놓고 그 다음에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바닥권 온 것 같다.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20%가 급감했을 거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익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면에는 같은 보고서에서 3분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서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실적 나온 거는 다 틀린 얘기 됐고요. 영업이익 6조 6천억, 6조 5천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잘 나왔던 거는 낸드 가격 같은 이제 레거시적 반등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해가지고 스마트폰 효과가 좀 컸다. 갤럭시 25. 네. 그게 이제 AI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이제 그게 효과가 좀 컸다 그러고 이런 것들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제 관세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은 HBM3 12단 콜 테스트 지금 뭐 외국계 증권사 5월 얘기하니까 거의 5월이 될 가능성이 높고 3월달 뭐 기사로도 나왔었거든요. 이제 반응 괜찮았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납품이 뭐 늦어도 한 3분기 중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분기 3분기 가면서 좋아질 가능성 이거는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한 말도 안 하던 이재용 회장이 사직생의 각오를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또 사실 좋았었어요. 잠깐. 그 중국 갔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 만나고 근데 중국 가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했던 게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 오너들 만났어요. CEO들. 맞아요. 왜 만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차 쪽에는 반도체 칩이 필요하죠. 반도체.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장 쪽. 그 다음에 여기 하만이라고 하는 스피커 업체 갖고 있죠. 네. 협력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업을 오너가 중국을 방문해서 했다라는 건 되게 상징적이다. 특히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미국 가가지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할 때 이재용 회장은 중국 가가지고 영업을 했다라는 거. 그게 지금 사실은 삼성의 현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 가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만나가지고 영업을 할 데가 없잖아요. 다 TSMC에 가서 줄 서 있고 반도체 칩은 하이닉스 거 쓰고 있고 애플이나 이런 쪽은 뭐 이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사직생의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기대는 다 하고 있는데 HBM이 됐든 파운드리가 됐든 또 이제 뭐 2차 전지가 됐든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재용 회장의 그룹 장악력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이거는 주가에도 되게 부정적이게 될 거고 삼성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꺾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현재까지 보여진 모습은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닉스 이야기 좀 해볼게요. 20만 원 이상의 주가가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로 18만 원 선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이 SK 하이닉스 주가가 1분기 실적은 근데 시장 예상을 상회한다고 하는데 하이닉스 주가 왜 이런 겁니까? 이건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밸류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의 효과가 고스란히 하이닉스에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실적도 서프라이즈인데 엔비디아도 실적 좋은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부러지고 있잖아요. 성장이 정체된 것, 뭐 성장은 약간 줄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AI 버블론, 특히 이제 딥시크 충격 이후에 그 엔비디아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성장이 꺾이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생기면서부터 하이닉스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대비해 가지고 왜 하이닉스가 낙폭이 더 커? 그거는 삼성전자는 PBR로 보면은 지금 0.8배? 하이닉스는 요거는 지금 제가 만들 때 기준인데 1.62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좀 억울하긴 하죠. 근데 억울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 연동된 측면이 있다.
워낙에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추가 급락이 발생해가지고 1.4m로 내려갈 때는 밸류 메리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관세가 진짜로 트럼프 말처럼 돼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네. 하이닉스도 주가 16만 원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오늘 반등한 것 같고, 네. 그 정도 밸류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운 밸류는 아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 보시기에 아까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투자성을 보셨잖아요. 그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차이가 뭘까요? 우선 레거시가 회복이 지금 빠르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HBM 때문에 주가가 반등했던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반등은. 네. 삼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BM에 대한 뭐라고 하지, 흔적은 거의 없는 그쵸. 주가에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그 흔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빨랐던 거는 이제 PBR이 낮은 데다가 레거시가 반등을 하면 레거시 쪽에서는 단연 1등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쵸. 그 효과를 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달에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HBM이 만약에 퀄통과 하고 하반기에 납품이 시작이 된다. 실적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럼 없던 HBM 효과가 하이닉스는 그냥 그 온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그림이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네. 삼성은 없던 데다가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또 밸류업에 메리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전자보다는 하이닉스다. 근데 하이닉스도 지금 싸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밸류에서 정말 극단적으로만 가지 않으면 여기서 더 빠질까? 16만 원대에서 이거는 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사님, 대만의 TSMC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살리기 위한 소방수로 나서서 미국의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세를 좀 피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TSMC의 딜레마죠. 그게 이제 기술 이전을 만약에 해주면 네. 토사급행 될 수도 있죠. 인텔이 성장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은 쫓아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딜레마 아닌 딜레마인 것 같고 지금 TSMC가 그래서 좀 주가도 좀 흔들리고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맘 같아서는 TSMC가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회사다. 저럴까요?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관세 100% 부과해. 그거 다 애플이 물어내고 엔비디아가 물어내는 거지 내가 물어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네. 대만 업체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또 안보에 지금 발목이 잡힌 거죠. 그렇죠. TSMC 입장에서는 좀 막말르게 해가지고 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 이제 국가안보 문제하고 결부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그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제 레거시 쪽 보통 한 10나노 이상을 레거시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욕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한 7나노 고인 정도까지만 용인해주고 그 밑에 것들은 이제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분리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한다 하더라도 근데 사실은 인텔은 지금 뭘 해도 살려내기는 쉽진 않아요 지금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만성적인 정체 구조라 가지고 그건 좀 쉽지 않은데 이것도 이제 하는 모양새만 좀 취하고 또 뭐 일정 부분 투자하고 뭐 하는데 아씨 아무래도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인텔이 살아난다 그러면 삼성은 파운드리 저거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 고민해야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인텔이 살아나면 삼성전자 주가에는 굉장한 악영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삼성 네. 주가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네. 삼성이 어려워진다 이게 아니라 삼성이 파운드리가 답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인텔이 살아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7나노급 이하는 다 인텔이 해주고 고나노 쪽 그러니까 5나노 이하 이쪽은 다 TSMC가 해주고 이래버리면 삼성이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좀 파운드리 쪽 사업 자체를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이사님, 실제로 그 시장의 일각의 의견으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그냥 빨리 접어버리고 그쪽을 떼는 게 오히려 그 업체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양쪽을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 파운드리를 어떤 식이든 좀 살리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메모리 칩은 시장이 이미 우리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글로벌 1위, 2위를 갖고 있다 하도 지금 보시면은 그 HBM의 그 소캠이든가요? 그 스마트폰에 이제 장착이 되는 HBM급
그 레거 이제 반도체 예. 그것도 지금 표준화를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주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글로벌 메이커로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삼성이 그나마 계속해가지고 어느 정도 메모리 쪽에서 크게 일으켜줬고 파운드리를 어느 정도 유지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걸 버려버린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쪽은 굉장히 뒤로 확 처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미래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죠. 왜? 대만에 의지해야 되고 대만에다가 그럼 비싼 돈 두고 해야 되고 하는데 삼성이 좀 전략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전략을 좀 바꾸는 것 같긴 하던데 첨단만 하려고 그러고 자잘한 건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삼성이. 예. 삼성 문화 자체가 그동안에 워낙에 잘 나갔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자잘한 것부터 해가지고 좀 기술을 축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물건 쌓아놓고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아. 이게 과거 삼성의 패턴이었었단 말이에요. 메모리. 네. 근데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객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객의 니즈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되게 약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 TSMC하고 삼성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까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까지 벌어진 거는 사실 그 차이가 되게 큰 거거든요. TSMC는 중소기업체들 아주 작은 데서도 요구하는 것까지 다 맞춤형으로 해가면서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질 변화를 좀 해가지고 저는 힘들더라도 끌고 가는 게 맞다. 근데 답 없이 그냥 그 정체 상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답 없이 끌고 갈 것 같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없애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없애기 전에 일단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게 좋겠다. 그 작년 초만 해도 제가 유튜브 보다 보면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입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관심도에서 멀어진다는 느낌도 듭니다. 한미반도체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이사님? 영업은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한미반도체가 19만 원까지 올랐었잖아요, 작년에. 네. 근데 이제 올랐을 때 그 논리가 그 HBM 쪽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 쪽에서 독점이다. 네.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느 채널에선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글로벌 5대 장비 회사 네. ASML부터 시작해서 도쿄 일렉트로, TEL 뭐 몇 개 있잖아요. 네. 걔들보다 밸류가 훨씬 높았었어요. 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독점인 건 좋은데 네. 어떤 놈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때만 해도 또 사실 그 ASML 그 자회사에서도 계속 만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들어오지 못했지만 또 한화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독점 구조가 깨졌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한화가 하이닉스 전부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좀 과해 보이기는 해요. 과해 보이기는 한다는 거는 앞으로 좀 수년을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좀 독점적인 지위는 가져가지 않을까? 그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이제 한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두들겨 맞은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에서는 얘기하는 게 하이닉스보다는 우리 요즘 이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쪽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납품 엄청나게 하고 올해 엄청 성장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먹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있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잠깐 이제 보다가 최근에는 잘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주가가 사실 오늘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 돌발 질문하셔가지고 저도 답변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싸다해서 뭐 단기 매매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센티가 좀 안정될 때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싸다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사님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좀 좋아질 때 나오면 좋겠는데 꼭 안 좋을 때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럴 때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더 또 많은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물론 앞으로 더 빠질지도 모르겠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첫 번째는 재무적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산업의 성장에 관련해 가지고 개런티가 어느 정도 이제 되는지. 이를테면은 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방산 산업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 방산업이
그동안에 기대했던 성장의 그림보다는 저는 조금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좀 줄였는데, 요번에 주가 빠지면서 사실 저는 좀 한 2개 종목 정도는 좀 더 빠지면 또 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린 건 성장이 살아있는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림이 싸지면 사도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는 산업이라든지 또는 성장에 답이 없는 이미 사양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내 주식 언제가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는 굉장히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주가가 흔들리거나 또는 빠졌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주식하고 또 이제 다른 섹터들 공부가 좀 되신 게 있거나 아니면 보신 것들이 있으면 비교해 보셔가지고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이런 쪽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다.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사실은 외면하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힘드니까 보기 싫은데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오늘따라 예를 많이 드는데, 어저께 제가 모 채널 출연을 했는데요. 어제 장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 채널이 엄청 큰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동접자 수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여기에 딱 보니까 7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걸 근데 이제 이분들이 소중하니까 하겠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1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알려주셨어요.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이게 그 모니터가 잘못된 거였는데,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힘들 때일수록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웅달은 사실 이제 회원 숫자도 그렇고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동접자로 따지면은 또 사실 몰라요, 그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힘들 때 기회를 오히려 보실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시면서 힘들더라도 조금 기회를 갖는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훈 이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